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그 한 주 동안에 공부하다가 그 질문사항이 좀 늘기는 했는데 여러분 많이 불안하세요? 그런 글들이 엄청 많더라고. 자기가 지금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 강의 들을 땐 끄떡끄떡하고 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자꾸 탁탁 막히고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글이 뭐 한두 개 정도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나? 그러다 제가 이제 그분의 글을 이렇게 해주다가 계속 그런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수험생들한테 편지를 한번 써봤잖아요. 아마 그 얘기를 못해도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이게 막상 하지도 않은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를 또 한참 동안 안 했다가 하는 공부다 보니까 이게 여러모로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또 되게 수업 들을 때는 재밌고 그렇지만 또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잘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들은 여러분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죠? 그래서 내가 진짜 강의 20년 만에 내가 처음 써봤는데 수험생 여러분께 편지를 써가지고 왔다니까 오늘. 한번 보실래요? 네. 그 영상팀 그 음악 좀 이렇게 깔아주세요. 내가 써가지고 온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또 마음이 좀 계속 그랬어요. 짠했어요. 계속.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실제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이게 벌써 마음이 그러신가 보네. 이게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나 괜히 시작했나? 이거 내가 하기에는 뭐 양이 말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도전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제가 늘 많이 말했던 내용이죠, 이거.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다음 성적이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좀 단계를 좀 거쳐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도 옛날에 여러분보다 더 상태가 훨씬 심했어요. 근데 차츰 복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가면 되는구나라는 걸 길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은 뭐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이제 많은 얘기 중에서 한 3개 정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늘 듣던 말이죠. 근데 이게 기본 강의 때는 이렇게 차근차근 해줘서 이게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 과정에 해줬던 내용은 영원히 다시 못 해주거든요. 마치 한 번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면 끝인 것처럼 요 기본 강의 때 해줬던 내용은 심화 강의 때 그 이후로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화 강의 때는 말 그대로 심화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잘 틀리는 내용 그 다음에 헷갈리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줄 생각이니까 기본 강의 내용은 다시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끄떡끄떡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께 된 게 아니니까 다시 강의를 다시 보면서 교환에다가 제가 하는 말을 잘 정리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뜻이었어. 이렇게 깨닫게 될 날이 오거든요.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패턴대로 공부를 한 4개월 정도 하면 나중에 이제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와요. 요 3가지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아셨죠? 보면 옛날에 어떤 분이 떠올랐냐면 이 글을 쓰다가
그 어르신이 그 교회 장로분이셨는데요. 그 수업 받다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 난리가 나고 막그 119도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거의 연세가 한 70 가까이 되세요. 근데 제 수업 시간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과목 시간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근데 이제 너무 열심히 하셨고 그 본인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근데 병원에 제가 병문안 원장하고 가봤는데 거기서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누워가지고. 근데 내가 좀 이제 화가 났어요. 왜냐면 아픈데 그 만약에 그 공부하다가 뭐 큰 잘못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모님이 그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니 쉴 때 잘 쉬어야지. 이랬다가 또 큰일 나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그냥 잘 쉬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심 교수는 내 말 모를 걸요 그러는 거예요. 심 교수는 내 말 모를 거예요. 그 뭐가요?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30년을 남의 일을 해준 사람이래요. 평생 남의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평생 남의 일만 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이 나이에 자격증을 따서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제 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늘 해준 얘기 있어요. 내 사무실에 내 이름을 걸고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 사무실에 내 이름을 걸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고 싶다고. 실제 우리 일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또 한 번 더 이렇게 잘못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 70세 그랬으니까 지금은 꽤 오래됐어요. 76세, 7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보다 나이가 많은 건 아니죠. 그분보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 나중에 합격하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모든 내용을 제 나이만큼 외운 것 같아요. 저 모든 내용을 내 나이만큼 외운 것 같다. 결국 그런 분도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여러분이 기죽거나 힘을 안 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복수 문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 문제 보겠어요? 자, 이제 요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은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좀 해결해 봅시다. 먼저 유사한 계약은 모두 쌍무 계약이다. 이건 O의 X예요. X죠? 유사한 계약 안에는 무슨 계약도 있고 쌍무 계약도 있고 편무 계약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현상 광고와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에 해당한다. 이건 맞죠? 이게 현대계보죠. 현대계보. 그러니까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무슨 계약에 해당한다? 요물 계약. 일단 3번에 갑시다. 3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는 합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얘는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X. 그 다음은 4번에 갈까요? 청약은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5의 X예요. 얘는 5죠. 5. 여러분 풀어가지고 온 걸 틀렸다고 해서 지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풀어가지고 온 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거기다 채점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리고 틀린 거에 대한 해설을 잘 달아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틀린 걸 고치고 이제 정답으로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이 문제를 맞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본인이 본인을 속이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다음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하고 거기다 틀렸으면 해설을 잘 달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얘는 키워드가 뭐냐면 에 의하여예요. 에 의하여. 그러면 요 청약의 요건에 가면 첫 번째 내용인데 청약은 장차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가 늘 이렇게 설명하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갑이 청약을 하고 A가 청약을 하고 B가 청약을 하는 거니까 청약하는 사람은 늘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에 의하여 이 말은 청약의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주체 말하는 거예요. 주체. 그리고 4번 옆에다가 청약의 주체라고 쓰시고 그럼 청약의 주체는 반드시 특정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청약은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면 O예요, X예요. O. 그런데 지문이 청약은 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에 대하여 그러면 5번 내용인데 5번은 청약의 상대방이라고 쓸까요? 청약의 상대방. 그럼 청약의 상대방은 이건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 다수인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번 질문에 갑시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이건 O의 X예요. 5. 자, 그래서 요 4번은 청약의 주체, 5번은 청약의 상대방을 물어보는 거니까 둘을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청약은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O의 X예요. 5. 청약은 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러면 X에 의하여 이건 청약의 주체에 대하여는 청약의 상대방을 말하는 표현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자, 6번에 가볼까요?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유보했다. 유보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격지자 사이의 청약. 격지자 동그라미 할까요?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청약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O의 X예요. 틀렸어요. X 틀렸어요. 얘는 틀렸는데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린 거죠? 얘는 격지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격지자. 자, 얘는 전반적으로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난 다음에 함부로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철회할 수 없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청약의 구속력. 그럼 이때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승낙할 거냐 말 거냐가 의무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이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약자가 느닷없이 철회하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취지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니까 뒤집어 말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다시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이겁니다.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뭐 했다? 유보. 그러니까 애초부터 청약을 할 때 내가 한 청약 없었던 곳을 하자 철회할 수 있다는 꼬리표를 달아둔 경우에는 상대방도 그걸 감안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이 그래요. 대화자. 그러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 청약이니까 승낙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말하는 사이니까 별도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시 내가 이거 없었던 곳으로 철회해도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는 철회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때는 철회도 되는데 그 경우로 먼저 뭘 기억해야 된다.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뭐 했을 때? 유보했을 때. 두 번째,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누구 사이의 청약? 대화자. 서로 말하는 사이, 전화하는 사이. 승낙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철회해도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은 뭐 때문에 틀렸다고요? 격지자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7번에 가볼까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으므로 끊고 일단 O의 X예요. 뭐가 키워드죠? 승낙. 그러니까 승낙은 자기에게 청약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해줘야 되니까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7번은 O의 X예요. 5. 8번 갑시다. 격지자 간의 청약은 발신주에 의한다. O의 X예요. X죠? 이는 뭐가 중요한 단어예요? 청약이 키워드죠. 청약. 자, 그럼 일단 이 청약에다가 내자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되죠? 항상 도달. 청약은 항상 도달. 대화자 사이의 청약이든 격지자 사이의 청약이든 청약은 항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번에 갈까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송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0번에 갑시다. 10번하고 11번은 잘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은 뭐라고 됐죠? 연착된 승낙.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연착된 승낙은 읽어봅시다. 시작.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맞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행복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 11번에 갑시다. 11번은 조건 하나 동그라미 하고 변경 하나 동그라미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되죠? 일단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일단 청약을 뭐 한 거고 거절한 거고 그다음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착된 승낙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뭐로 볼 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연착된 승낙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돼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르니까 조문들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12번에 갈까요?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끊고 두 자로 말하면 뭐죠? 이게 연착이죠. 연착. 그 다음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다. 이건 도달 가능하게 보냈는데 결국 연착이 됐다는 겁니다. 즉 제때 보냈는데 늦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제도가 뭐죠? 연착의 통지죠. 누가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요? 청약자죠. 그래서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뭘 해야 된다.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 또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의 뜻이 제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결국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3번에 갑시다. 이게 의인사실인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청약자의 의인사표시나 읽어봅시다. 시작. 청약자의 의인사표시나 자, 청약자가 승낙의 의인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안 때 성립한다. O의 X예요. X죠. X. 어디가 틀렸어요? 안 때가 틀린 거죠. 이게 책 보내주니까 이제 책에 이름 쓴 거예요. 그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이름 쓴 때죠. 그러니까 이름 쓴 때 계약이 성립하니까 승낙의 의인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름만 쓰면 그때 그냥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14번에 갈까요? 얘는 교차 청약이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 그럼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성립하는 겁니다. 15번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할 때 나오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죠. 앞에 뭘 써야 되죠?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뭐이나 무효이나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다음에 요 16번이 이제 조문입니다. 535조 1항 내용인데 먼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게 뭐죠? 이게 신뢰이익의 손해죠.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건 뭐라 그래요? 이행이익의 손해. 이행이익의 손해를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기본적으로 무슨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는 건데 신뢰이익의 손해가 이행이익의 손해를 넘었다. 그러면 이행이익의 손해까지만 배상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17번 갑시다. 이건 이제 상대방에 관한 요건인데 상대방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번에 가볼까요? 18번. 채권자는 자기 채무에 이행은 하지 않고 먼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O의 X예요. X죠. 쌍무 계약의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 채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먼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채무자가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게 동시항변권이 되는 겁니다. 9번은 뭘 써야 돼요? 무슨 항변권에 해당한다? 연기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20번 증여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한다. O의 X예요. 얘네들은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 계약이니까 동시항변권 문제 생기지 않죠. 자, 21번 갑시다. 이건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인데 쓰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계약일 건? 쌍무 계약일 건. 두 번째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건. 그 다음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에 이행 또는 이행정을 하지 않고 청구할 건. 이게 세 가지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번에 가볼까요? 앞부분부터 밑줄 하면서 따라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밑줄 하시고 이게 무슨 의무예요? 선이행 의무. 선이행 의무.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요건이 동시이행의 행명권의 두 번째 요건이 누구의 채무가 변제에 도래해야 돼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에 도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에 도래하지 않았다. 그 말은 자기 채무를 먼저 이행이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행 의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행명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신 되는 경우가 이거예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이게 지난번에 봤던 의리모호한 경우죠. 파산. 그러면 갑이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의리 파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파산해서 내가 너로부터 돈 받기 매우 어려우니까 나도 소유권 이전 못 해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불안의 항변권. 요 이름이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럼 선이행 의무자 원칙적으로 동시행명권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이제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 경우가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요 두 번째 요건을 잘 추리를 하면 얘도 맞출 수 있어요. 자, 23번. 선이행 의무자가 그 이행을 뭐하고 있는 동안에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 잘 볼까요?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달한 게 이게 포인트예요. 아까 성립요건 세 가지가 뭐였었죠? 첫 번째 무슨 계약일 것, 쌍무 계약일 것. 두 번째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는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에 도래했으니까 선이행 의무자도 다시 동시행명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요 23은 어디가 포인트라고요?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얘 가지고 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칠판을 볼까요? 자,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다음 요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대금의 10% 해당되는 걸 이제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도금 지급하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할 때 매도인은 등기소를 교부하고 그리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자,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 있다? 동시이행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어디가 동시이행 관계일까요? 요거예요. 요거 잔금 지급하는 거하고 등기소를 교부하는 게 이게 동시이행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중도금 지급하고 등기소를 교부하는 건 얘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중도금 지급은 등기소를 교부에 비해서 먼저 이행되어야 될 의무니까 이게 무슨 의무다? 선이행 의무. 그럼 당연히 중도금 누가 지급하는 거죠? 매수인이 지급하는 거니까 매수인이 지금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칠판. 선이행 의무를 뭐하고 있는 동안에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달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칠판 볼까요? 먼저 이 중도금 지급 날짜에 중도금 지급 날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서 여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봐야죠. 자, 그러면 중도금 지급 날짜가 왔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하나도 교부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중도금 지급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동시행명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등기소를 교부하지 않았으니까 중도금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왜 없죠? 이게 중도금 지급이 무슨 이행이니까 선이행이니까 그러니까 중도금을 항상 먼저 주고 나중에 등기소를 교부 나중에 받는 거니까 중도금 지급 날짜가 왔을 때 매도인이 등기소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선이행 의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행명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온 거예요. 다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세 개 대 한 개가 동시행하게 됩니다. 세 개 대 한 개. 일단 중도금하고 중도금 지급 지체했으니까 뭐가 따라붙을까요? 지연 이자라는 게 따라붙죠. 그래서 중도금 플러스 알파 이게 지연 이자입니다. 중도금, 지연 이자, 잔금 이 세 가지하고 매도인은 뭐가 등기소리 교부가 무슨 관계가 된다? 동시행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가 뭐가 왔을 때 잔금 지급이 왔을 때 세 개 대 한 개가 동시행 관계 된다는 겁니다. 세 개가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 이 세 가지하고 매도인은 뭐가 등기소리 교부가 무슨 관계가 된다? 동시이행 관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볼까요? 중도금 지체하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왔는데 매도인이 등기소리도 교부하지 않고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 지급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이때는 매수인이 동시행명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네가 등기소리 교부하지 않았으니까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 못 주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한 게 24번입니다.
24번 왼쪽에다가요. 중도금 판례라고 씁시다. 24번 왼쪽에다가 중도금 판례. 이 중도금 판례 내용 꼭 잘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스타트가 중도금 지급을 뭐 하고 있던 중? 지체하고 있던 중 잔금 지급이랬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3개 대 1개가 동시에 가게 된다 그랬죠. 그걸 쓰는 겁니다. 3개 뭐죠?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 다시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 이 3가지하고 매도인의 등기소리 거부가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중도금 판례 내용 아시죠? 그럼 이 내용 통째로 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일단 무엇을 지체하고 있다가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가 뭐가 왔을 때 잔금 지급이랬을 때 3개 대 1개가 동시에 관계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잔금 지급하는 거하고 등기소리 거부는 원래 동시에 관계했다 보니까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가 잔금 지급이랬을 때 3가지와 그다음 등기소리 거부가 동시에 관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 이행 의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화면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되는 경우가 결국 2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불안해 항변권. 두 번째가 중도금 판례. 자, 첫 번째 무슨 항변권? 불안해 항변권. 두 번째가 중도금 판례라는 겁니다. 중도금 판례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지체하고 있다가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가 뭐가 왔을 때 잔금 지급이랬을 때 3개 대 1개가 동시에 관계된다는 내용입니다. 3개 뭐죠?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과 매도인의 등기소리 거부가 동시에 관계된다는 겁니다. 25번 갑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하기 위해서? 거절이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항변권을 행사해야 된다. 행사할 필요 없다.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행사 키워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26번 원고가 제기한 이행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동시행 항변권 행사했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하는 거죠? 상환 이행 판결한다는 겁니다. 서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27번 갑시다. 위험부담에 관한 전제조건 쓰는 건데요. 첫 번째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 그다음 요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그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경우 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뭐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지문에 나오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니까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갑에게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채무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그럼 또 을에게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을의 채무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근데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O의 X. 그다음 29번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뭘 써야 돼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그다음에 30번에 갑시다. 이게 이제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두 번째 경우죠. 그 황소 싣고 을의 주소지에 갔는데 을이 부재 중이었고 돌아오던 길에 병이 세배 가지고 간 거. 자, 먼저 뭘 써야 돼요? 채권자의 수령지체죠. 그러니까 이행지체는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령지체하고 이행지체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수령지체는 채권자 쪽에서 목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거고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자기 채무 이행을 이제 더디하는 걸 이걸 이행지체라고 말하는 거니까 사람이 달라서 쓰는 상황이 완전 다르니까 꼭 뭘 써야 돼요? 수령지체 또는 다듣자는 채권자지체 똑같은 말입니다. 수령지체, 채권자지체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이죠.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이게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고 채권자가 위험 부담할 때 갑의 채무는 소멸하고 을의 채무는 존속하죠. 그래서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31번 위험 부담에 관한 규정은 얘는 강행 규정이다. O의 X, X죠. X. 위험 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얘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자, 여기까지 이제 복수 문제 풀어봤고 그다음에 여러분 최고는 이제 제 3자를 위한 계약 봅시다. 제 3자를 위한 계약. 기본서 500페이지입니다. 기본서 500페이지. 자, 기본서 500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면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제 3자를 위한 계약. 제 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오시면 그 박스 위에
작은 글씨로 4줄 나와 있는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 내용 먼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당사자 이름에 유념하면서 내용을 잘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용어 세트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한 세트죠. 그 다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그렇게 한 세트라는 겁니다. 자, 이건 그림을 좀 볼까요?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에도 늘 똑같은 사례로 출제되니까 얘는 뭐 이미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맞추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먼저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이렇게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준 거죠? 병이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건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얘는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이름 뭐가 되는 거죠? 대주. 얘는 차주. 그다음 요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뭐가 되죠? 채권자. 얘는 채무자. 소비 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채권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이름 붙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 이제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갚을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갑 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이제 을에게 1억 원에 매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를 줄 게 있죠? 1억 원을 줄 게 있고 또 매매 대금으로 이제 을로부터 얼마를 받을 게 있다. 1억 원을 받을 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요 을은 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로부터 1억 원의 돈을 이제 받아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줘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로부터 매매 대금 1억 원을 받아서 병이라는 사람이 직접 주는 것도 되고 아예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 보고 네가 직접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 대금 지급해 줄래라고 부탁을 하고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병이라는 사람이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갑하고 을. 그런데 매매 대금 지급 채권 취득한 사람 누구죠? 병.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네요.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모든 경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요 갑의 이름 뭘까요? 갑의 이름은 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갑의 이름은 요약자라 그래요. 요약자. 요약자는 뭐죠? 약속을 요구한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다음 을은 낙약자. 낙약자는 뭐예요? 약속을 승낙한 자라는 뜻이고, 그다음 요 병의 이름은 제3자, 제3자. 그럼 원래 세트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한 세트고요. 얘를 채권자라고도 하고, 얘를 채무자라고도 하고, 얘를 제3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 용어를 좀 교체했었어요. 갑은 요약자라고 하고, 을은 낙약자라고 하고, 그걸 병을 수익자로 불러야 되는데 그 수익자라고 하고 이제 판결문을 쓰다 보면 용어가 엄청 중복돼서 병이라는 사람은 그냥 제3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판례가 이제 용어를 교체해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억합시다. 갑의 이름 뭐고? 요약자. 을의 이름은 낙약자. 병의 이름은 제3자.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언제 권리를 취득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직접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 대금 지급해 줄래 부탁을 하고 우리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럼 일단 두 사람 사이에 합의는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언제 권리를 취득하게 될까요? 요거요. 무엇을 하였을 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럼 이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고 말하는 게 수익의 의사표시인데 잘 들여다보면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렇게죠, 이렇게. 그럼 사람 이름으로 해봐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제3자가 누구에 대해서?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요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 제3자의 권리가 성립한다. 또는 이 사실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통지했을 때 성립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무엇을 하였을 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당사자는 이렇게죠. 누구다? 요약자와 낙약자.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니까 요 병이라는 사람은 절대 당사자 아니다입니다. 이걸 교환에 표시할까요? 자, 교환 1페이지에 와서 자 밑에 요 병이라는 사람은 절대 당사자 아니다입니다. 설명 듣고 거기다 잘 체크를 합니다. 여기 꼭 표시가 돼야 돼요. 당사자 아니다입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사기당한 사람은 갑이죠.
그럼 사기당했으니까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럼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는 걸 이유로 병이라는 사람은 갑이 을과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을 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얘가 뭐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을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줄 의무가 있는데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주지 않은 겁니다. 얘가 이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거예요. 그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을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이때 요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걸 이유로 병이라는 사람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가 해지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병이 뭐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표시 잘합니다. 자, 다만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 갑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제3자는 낙약자에게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틀리면 안 됩니다. 다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제3자는 뭐가 아니어서 당사자가 아니어서 무엇은 할 수 없다. 취소, 해제는 할 수 없는데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삼면관계라고 해서 먼저 갑과 병 사이 관계,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 관계, 을과 병 사이 관계 세 가지 면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요 갑과 병 사이 관계를 써볼까요? 이게 무슨 관계? 대가 관계. 갑이 병에게 대가를 주려고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라고 하고, 갑과 을 사이 관계는 보상 관계라고 그래요. 보상 관계는 보상을 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갑이 을이. 갑이 보상을 받는다, 을이 보상을 받는다. 을이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주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낙약자가 보상을 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을과 병 사이 관계는 수익 관계라고 그래요. 수익 관계. 수익 관계는 이익을 얻는 관계인데 누가 이익을 얻는 거죠? 당연히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갑과 병 사이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하고 대가 관계라고 하고, 갑과 을 사이 관계는 보상 관계라고 하고, 을과 병 사이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한다? 수익 관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관계는 뭘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관계는 이건 이거예요. 보상 관계. 왜 보상 관계가 핵심이 되는 거죠? 아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라 그랬죠?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니까 당연히 무슨 관계가 핵심을 이룬다? 보상 관계가 핵심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가 중요한데요. 무슨 관계가 유효해야 된다? 보상 관계가 유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 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쳐야 미치지 않아요. 다시 보상 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미치죠. 미쳐버리겠네요. 다시 여기 오세요. 그러니까 보상 관계,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관계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다. 이 말은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사유가 있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무슨 관계가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보상 관계가 유효해야 되니까 보상 관계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 다음에 이쪽에 대가 관계. 대가 관계는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왜 대가를 주려고 하느냐라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이 대가 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뭘 잘 기억해야 되냐면 무슨 관계가 핵심이다. 보상 관계가 핵심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보상 관계가 핵심인 이유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약자와 낙약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 약정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약정. 조심하실 건 아까 수익의 의사표시에다가 그 여백에 쓸만한 공간 되죠. 자, 요 수익의 의사표시에다가 첫 번째 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한다 그랬죠. 얘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 또는 제3자 권리 취득 요건일 뿐이지 절대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성립 요건은 요거예요.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 병으로 하여금 권리를 얻도록 하자는 두 사람 사이 합의, 약정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답니다. 자, 다시 10번 합시다.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 무슨 관계가 유효할 것, 보상 관계가 유효할 것. 두 번째,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을 것. 그러니까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얻도록 하자는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7번 나와세요. 그 밑에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병의 권리가 발생하죠. 병의 권리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병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3월 1일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루어졌고 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에 을 보고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아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제3자의 권리가 생기는 건 맞는데 3월 1일부터 병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3월 1일부터요.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권리가 생기니까는 소급표다 장대요다. 장대요. 장대요. 요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다시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하면 을이 승낙을 해야 병의 권리가 발생해요. 을의 승낙이 없어도 병의 권리가 발생해요. 승낙이 없어도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이게 형성권이죠. 이것도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세 번째,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을의 승낙이 없어도 병이라는 사람에게 권리가 곧바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승낙이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돈 달라라고 얘기를 하기만 하면 을의 승낙이 없어도 곧바로 병의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요 을의 지위가 안정적이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을의 승낙 같은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했을 때 병의 권리가 생기는 건 괜찮지만 을에게 아무런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곧바로 권리가 생기니까 형성권들은 항상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한 면이 생겨요. 그래서 만들어준 제도가 오른쪽 볼까요? 503페이지 볼까요? 503페이지. 자, 503페이지에 와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디귿번에 갑시다. 밑에 쭉 내려와서요. 자, 50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디귿번 찾았어요? 자,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약자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일단 최고 동그라미 하고요. 거기다가 확답 촉구라고 씁시다. 확답 촉구. 자, 그렇게 쓰셨어요. 이건 뭐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을의 승낙이 없어도 병이라는 사람에게 곧바로 권리가 생기니까 을의 지위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준 제도가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가 중요한데요. 낙약자가 그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받지 동그라미 할까요? 그 밑에다가 도달 이렇게 하면 쓰세요. 도달. 상당한 기간 내에 낙약자가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환에다가 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렇게 써봅시다. 3도거. 나중에 무건들이 할 때는 무발거 이런 내용 배울 거예요. 여기는 3도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도달주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답을 받지 못했을 때 수익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원래 물어봤는데 묵묵부답이다. 그러면 찬성의 원칙이에요, 거절의 원칙이에요? 야, 너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갈래?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밥 같이 먹겠다는 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너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교실에 남아서 나랑 민법 뭐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법의 일반 현상입니다. 물어봤는데 묵묵부답이다. 그러면 찬성의 원칙이다. 거절의 원칙이다. 거절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3, 도, 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발신주를 취한 게 아니고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그래서 낙약자가 확답을 뭐하지 못했을 때, 받지 못했을 때 수익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어딜 보냐면 이런 책으로 505페이지 하나 봅시다. 505페이지 낙약자의 항변권 내용 하나 보고 갈 텐데 505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505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낙약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이해 한번 해봅시다. 그럼 7번 볼까요? 아까 내가 봤던 그림이 이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줬고 이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직접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금 지급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을은 승낙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따라옵시다. 먼저 갑이 건물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았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을 찾아가서 네가 먼저 나한테 매매 대금 지급해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갑이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았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먼저 을 찾아가서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럼 지난번에 동시이행 항변권 설명할 때 병이 없을 때 갑이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때 그랬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 네가 소유권 이전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매매 대금 못 주겠다 이렇게 동시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내용은 똑같아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았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을 찾아가서 네가 먼저 나한테 매매 대금 지급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밑에 요 을은 내가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았으니까 병 나한테 매매 대금 못 주겠다는 주장을 을이 병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요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한 동시행의 항변권을 그대로 끌어다가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건 매매 계약에서 생긴 항변권이고 이 매매 계약은 대가 관계다, 보상 관계다, 보상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일단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까먹으면 안 돼요. 잘 따라올까요? 밑에 거 천천히 읽어봅시다. 낙약자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낙약자는 보상이 포인트예요. 다시 낙약자는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대가 관계에서 생긴 항변권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슨 관계에 기한 항변? 보상 관계. 그게 키워드예요. 다시 낙약자는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어요. 문제 풀어봅시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설명 제대로 들었으면 이제 답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보겠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 성립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일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권리가 생기는 거 맞는데 시점이 틀렸죠. 계약 성립 시에 소급하여가 틀렸죠. 아까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 기출문제인데 시험에서 잘 물어봤던 내용이죠. 얘는 다시 시험 문제 또 날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둡니다. 답은 쉽게 골랐고요. 2번 갑시다.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까 제3자에는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제3자는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가 최고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잘 봐야 되겠네요. 4번 위 3의 경우 낙약자가 그 기간의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이때 제3자가 그 기간의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 그러면 틀리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발신주의가 돼야 된다. 도달주의가 된다. 도달주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확답을 받지 못했을 때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 뭐 생각나야 돼요? 3, 도, 거 생각나야 됩니다. 5번에 갈까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동그라미 합시다. 후. 그러니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그 뒤에 갑하구리 합의를 통해서 병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답 뭘 골라야 돼요? 1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약의 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